이번 시간에 카메라에 대한 종류는 아마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의 그런 카메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전에 필름 사진 시절에는 또 많이 사용됐던 그런 카메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카메라 몇 개를 한번 선정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필름이 나오는 카메라도 있고, 필름을 구할 수 없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카메라 형태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카메라들이 있는지, 근데 못 쓰는 카메라, 그러니까 필름을 못 구해서 못 쓰는 카메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필름 사진을 어차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또 크게 가격에 부담 없이 이런 카메라들, 오늘 배우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찍어보는 것도 또 사진의 그런 좀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하프 사이즈 카메라입니다. 하프 사이즈. 이거는 다른 카메라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올림푸스에서 나온 카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5mm 소형 필름의 화면 사이즈가 24mm, 36m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24mm, 18mm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반으로만 찍히는 거죠. 그래서 36카트 필름을 집어넣으면 72카트, 72카트가 찍히는, 배로 찍히는 겁니다. 24카트 필름을 넣으면 48장이 찍히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프 사이즈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브랜드에서 나왔는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올림푸스에서 만든 카메라가 가장 대표적이었던 카메라고요. 지금도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중고 카메라들, 당연히 중고 카메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지금 앞에 이 구슬방울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이게 노출 시스템입니다. 셀레늄 노출계라고 그래갖고, 여기에 빛이 들어가면 여기서 전기적인 힘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게 해갖고, 그 바늘이 가리키는 수치대로 셔터나 조리개를 맞춰줘야 되는 건데, 이게 광량이 굉장히 세면은 작동을 하는데, 이 광량이 흐린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요게 좀 굉장히 좀 느리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노출을 맞추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 약간 답답증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매력도 있다. 근데 맑은 날씨에는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 사이즈 카메라,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일본 애들의 그런 특징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반씩 찍히는 그런 하프 사이즈 카메라가 있고, 지금도 필름을 집어넣고 촬영을 하면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한, 또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이 하프 사이즈 카메라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10mm 카메라라고 얘기합니다. 110mm 카메라. 이거 좀 연세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제 나이 또래 정도 됐든가 한 50대, 40대 분들은 알 수 있을까요? 하여튼 좀 연식이 오래된 그런 카메라예요. 연식이 좀 오래된 카메라고,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많이 봤던 그런 카메라입니다. 여기 지금 작게 나와 있는 요게 여기 들어가는 필름인데요. 이게 인스타매틱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롤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 장전해서 이쪽으로 다 찍히면은 다시 대감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리와인딩을 해줘야 되는데, 요 인스타매틱 시스템이라는 건 필름 신속 교환 장치라고 그래갖고, 필름이 여기 들어가 있고 한쪽 뼈는 벼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필름이 이쪽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다 찍어도 그냥 카드 있지만 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인스타매틱 시스템이고, 코닥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코닥에서 카메라 만들었던 시절에는 이런 인스타매틱 시스템의 카메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끝까지 오래 남았던 카메라가 이 110mm 그 카메라라고 해서, 필름의 그 폭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110mm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카메라의 필름 사이즈가 13 곱하기 17이에요. 그러니까 화면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소형 카메라의 화면 사이즈가 24 곱하기 3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3 곱하기 17이면 상당히 작은 겁니다. 상당히 작아서 제 기억으로는 그 우리가 인화할 때 5x7이라고 그러죠. 57 사이즈. 그게 아마 맥시멈 사이즈가 아니었을까라고 제 기억에 그렇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상 뽑을 수도 있지만 이 해상력이라고 그래서 묘사 능력, 그 디테일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뭉개져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은 제 기억으로는 57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제가 사진과 대학을 졸업하고 돈 좀 벌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젊은 시절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요즘 우리 얘기하면 현상소죠. 그 45분 우리 때는 이제 45분 현상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형 현상소 개인이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2년을 했었습니다. 이 개인 지도 강의도 하면서 그 현상소를 2년을 했는데 그때 110mm 필름을 많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것도 굉장히 지금 오래전 얘기라 한 30년 전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57까지가 아마 맥시멈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제 기억에 이렇게 남는데, 근데 굉장히 좀 많이들 썼고, 또 각종, 뭐, 코닥이든 후지, 뭐, 옛날에는 뭐, 사쿠라라는 필름도 있었고, 또, 아구파 필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이 110mm 필름을 다 만들었다. 근데 지금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명 브랜드에서 만들진 않지만, 지금 이 카메라도 보면 이게 110mm 카메라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10mm 카메라였고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펜탁스인데 이렇게 언뜻 보면 뭐예요? 이란 반사식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카메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작아요. 장난감 같이 작은데 이 110mm 필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 많은 종류의 110mm 카메라들이 생산이 됐었고 또 필름 메이커에서 필름도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이 필름이 일반 브랜드에서 지금 필름을 생산을 안 하는데 로모그래피라고 있습니다. 이 로모도 이 토이 카메라의 일종인데 굉장히 유저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로모 필름도 있고 그 로모 필름과 로모 카메라에서 나오는 독특한 색상이 특히 젊은 분들한테 상당히 어필하는 그런 컬러들이 상당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 로모그래피에서 자신들이 만든 카메라에 쓰게 이 110mm 필름을 지금도 생산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저런 110mm 필름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또 현상도 뭐 일반 현상소 가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무로에 가면 어떤 필름이든지 현상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그래서 촬영을 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또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110mm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건데요. 요런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카메라. 이게 코닥에서 만든 디스크 카메라라는 건데 요 카메라만큼은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인터넷 보니까 어느 디스크 카메라, 이 중고 카메라를 팔면서 지금도 필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름을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드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 디스크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는 코닥뿐이 없어요. 뭐 다른 아까 뭐 110mm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로모그래피라는 데서 자신들이 만든 카메라에 넣으려고 필름을 만들고 판매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스크 카메라는 지금 제가 이건 다른 브랜드에서 만든 적이 없고 상당히 오래전에 1980년대에 사용하던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사용될 당시만 해도 그렇게 활성화됐던 카메라는 아닙니다. 물론 현상소에서 현상을 해줬어요. 왜 디스크 카메라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필름 자체가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분해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회전하게 돼 있어요. 회전하면서 사진을 찍힌다 그래서 레코드판이라든가 LP판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나 뭐 CD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회전된다 그래갖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카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면 사이즈가 아까 우리 110mm 카메라 같은 경우에 13, 17이라고 그랬잖아요. 13, 17. 그것도 작아서 57까지 뿐이 못 뽑았는데 얘는 뭐냐면 화면 사이즈가
8 곱하기 10mm예요. 그러니까 더 작아졌죠.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카메라 요 실물이 담배 케이스보다 조금 넓어요. 근데 폭은 담배보다 좀 좁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기 굉장히 좋고, 저처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초창기 이 핸드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핸드폰 나올 때는 그 군대에 쓰는 무전기만 하게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작아져서 한없이 작아지다가, 그 다음에 뭐 폴더식으로 작아지다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스마트폰은 자꾸 작아지지는 않아요. 스마트폰 자체는. 근데 얇아지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기 자체가 커졌다가 작아지는데, 일반적으로 필름 카메라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코닥에서 만든 디스크 카메라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점.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사이트에서 가끔 보니까 파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좀 더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이 매물로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놨겠죠. 근데 이거 미국 가면요, 그 앤틱샵이라고 있습니다. 앤틱샵에 가면 이제 중고 오래된 물건들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 문물 교환은 아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거라지 세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집 앞에다가 쓰지 않는 물건, 그치만 버리긴 아까운 물건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싼 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앤틱샵이라고 좀 오래된 물건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쓰다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그냥 거기서 이렇게 모아갖고 파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요, 이 디스크 카메라 다 일불이었어요, 일불.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사라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3, 40년 전에 사용된 거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면 그 앤틱숍 같은 데를 찾아가셔갖고 저런 걸 찾아보시면 쉽게 아주 뭐 1불이면 요즘 환율로 따져도 1200원이니까 부담 없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이것도 제가 샀던 건데 그 안에 요행이 필름이 들어있었어요. 대부분 필름이 안 들어있지 카메라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 필름까지 있는 그런 디스크 카메라를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요런 카메라도 있었다라는 점, 요렇게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요건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요. 요게 APS 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필름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됐던 필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름 사진하고 디지털 사진하고 중간 형태의 카메라 시스템이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접목돼, 그러니까 바로 디지털로 넘어가지 않고 요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필름 사진 시절에 많은 브랜드들이 공동 해가지고 공동 개발한 카메라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매거진이거든요. 요게 지금 필름 매거진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름을 쓰게 되면은 필름이 이렇게 네거티브로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촬영이 끝났다. 이게 지금 제가 번호에 대한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이게 촬영이 된 거, 안 된 거, 그 다음에 또 파노라마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식 카메라 시스템에 필름의 아날로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필름은 이렇게 노출되니까 나중에 보관할 때도 스크래치 나고 습기 차고 해가지고 필름 보관하는 게 굉장한 숙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습도가 심한 나라가, 여름에 습도가 심한 경우에는 곰팡이도 나고 습기 차고 해갖고 필름 보관하기 굉장히 힘든데, 요 APS 필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 필름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해가지고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은 이런 형태의 그 카메라 시스템이 이게 나왔는데, 코닥, 후지, 무슨 카메라 브랜드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 사진 관련 업체들이 공동 투자를 해서 개발했던 회심의 작품이 APS 필름이고, 일반 카메라에는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APS 카메라가 따로 만들어졌었거든요.
따로 만들어졌었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빨리 등장함으로 해서 이 APS 카메라는 피지도 못하고 죽은 카메라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고 특허도 최초로 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한 회사가 됐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망설였던 이유가 필름 소진의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필름을 다 만들어 놓은 필름을 다 재고까지 털어버리고 디지털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요 APS 카메라를 코닥이 중심이 돼서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런 카메라 시스템인데 뭐 칼라 필름도 있고 감도도 여러 종류가 있고 흑백 필름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필름들이고 우리가 필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프라고 그래서 우리가 콘택트 프린트라고 그러죠. 밀착 사진처럼 이런 형태의 프린트로 현상을 하면 줘요. 여기서 골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또 이날 맡기고 이런 경우였는데 이런 또 카메라도 따로 시스템 있고 이것도 일안 반사식 APS 카메라가 있기도 하고 컴팩트 그 APS 카메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디지털 사진이 워낙 빨리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꽤 많이 있었어요. 꽤 많이 이게 지금 제가 촬영했던 그런 필름들이고 그 작업들 내용들인데 꽤 많이 썼었고 몇 년 동안 계속 필름도 판매되고 그랬는데 제가 오기 전에 에는 그 마켓에 이 APS 필름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도 오랫동안 요게 판매되고 현상이 유지되고 그랬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큰 마켓에 가면 뭐 타겟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뭐 코스코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현상 시스템이 다 있었거든요. 현상소가. 그런 데 가면 APS 필름도 다 해줬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소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필름을 안 맡기니까 그 현상소 작업 자체가 다 줄어들고 없어지면서 이 APS 필름도 사라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도 있었다, 이런 필름도 있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필름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뭐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고 필름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 현상은 제가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충무로에 있어요. 지금도 요 APS 필름 현상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필름을 다 현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 맡기면 되기 때문에 새 필름만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여담으로 들으실 그냥 상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옛날 얘기 들으면 되는데 요게 3D 카메라입니다. 3D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렌즈가 두 개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형 카메라처럼 TA라는 아니고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장이 동시에 찍혀가지고 요런 틀에 요런 프레임에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은 사진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소형 사이즈거든요. 대형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필름 자체도 3호 사이즈 이하한 사이즈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비율들도 있어요. 이게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또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름 사진 우리 사진 작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면성을 띄고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면성을 2차원의 평면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출이라든가 콘트라스트 뭐 이런 거를 조절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우리 3D 보는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즐겼던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은 오래전부터 이 카메라도 저런 느낌의 입체적인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좀 재밌는 형태의 카메라가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확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입체적으로 보지는 못하겠지. 한 장씩만
크게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사이즈대로 프린트를 해서 그 자신이 맞는 요런 툴을 도구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감상하는 요런 형태의 카메라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많이 사용됐던 것 같다. 그리고 옛날 클래식 카메라 보면 아주 별의별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걸 다 제가 써본 경험도 없고 또 갖고 있지도 않고, 근데 요건 좀 재밌는 그런 형태의 포맷이라 제가 또 만져는 봤어요. 찍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한번 요런 카메라도 있었다라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카메라 설명하면서 자주 거론했던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놀 카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쓰는 피놀 카메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강의마다 이 피놀 카메라를 자꾸 거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놀 카메라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제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중에 재생 목록에 보시면 그 사진 입문 사진 품격이라는 강의도 있고요, 사진 정석이라는 그런 그 폴더도 있습니다. 뭐 두 군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사진 입문 사진 품격하고 이 사진 정석은 같은 내용인데요, 사진 정석은 옛날 버전이고 사진 품격은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만든, 그래서 지금 다 올라가지가 않고 계속 그 하루에 하나 정도씩 그 업로드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 피놀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피놀 카메라에 대한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피놀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바늘구멍 하나 뚫려 있는 거고, 요게 셔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캡셔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걸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건 중형 피놀 카메라예요. 아주 대형. 그래서 4x5인치 커트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렌즈가 없기 때문에 선명도는 좀 떨어지죠. 선명도는 좀 떨어지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사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셔터를 탁 누르는 순간에 과거로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초 전에 내가 셔터를 눌렀다. 그럼 10초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인데, 이 과거는 뭡니까? 잘 뚜렷하게 선명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 않습니까? 흐릿하게 보이죠. 흐릿하게. 그런 면에서 이 피놀 카메라는 흐릿한 영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추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피놀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하나가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면서 아주 선명한 사진, 뭐 쨍쨍한 사진들이 가장 사진의 좋은 사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반대하고 싶은 입장에서도 제가 이 피놀 카메라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놀 카메라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봤던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명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워낙 4.5 사이즈다 보니까 필름이 좀 크다 보니까 35mm나 이걸로 찍은 것보다는 좀 더 선명하긴 하지만 렌즈가 부착돼서 찍은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날씨가 쨍한 날 같은 경우는 제일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보통 10초나 15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흐린 날은 좀 더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디값도 싸고 렌즈 교환할 필요도 없고 단지 이제 필름이라 보면 현상하고 하는 이런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굉장히 사진에 참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이 피놀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도 또 하는 필름 카메라 가지고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피놀 카메라 강의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바디캡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렌즈하고 카메라를 분리해서 카메라백에 집어넣을 때는 바디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바디캡으로 막아주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멍은 아니고요. 제가 이걸 바늘구멍만하게 플라스틱이라 뚫기가 어려워서 일단 제가 드릴로 뚫고 그 안쪽에다 이렇게 피놀이 뚫려 있는
종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고 찍으면 요 안에 카메라 안에 노출계가 돼 있기 때문에 노출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아까 앞부분에서 봤던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쉽게 우리가 피놀 카메라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 자체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가 4호로 찍은 것보다는 훨씬 더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꼭 렌즈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이 피놀 카메라다라는 점.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카메라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중 카메라입니다. 수중 카메라. 근데 프로페셔널용 전문가용 수중 카메라는 따로 있죠. 근데 그 스쿠버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중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그 수중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물을 겁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 그러면 그 전문가용 수중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개울이나 이런 데서 풀장에서 쓸 수 있는 요거 일회용 수중 카메라입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갖고 물이나 이런데 제가 이 수중 카메라의 필요성을 제일 많이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은 미국을 일주를 할 때 저는 미국 횡단을 했는데, 횡단이라고 할 수 없고 일주를 했습니다. 일주를 할 때 특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가지고 그 폭포 밑에까지 들어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 우비를 입고 있어도 다 젖어요. 그 카메라를 그때만 해도 제가 2000년도 초반이라 디지털 카메라든 필름 카메라든 방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비닐로 쌓아놓고 해도 전혀 맥힐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 밑에까지 들어갔던 장면을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는 아주 완벽한 방수가 되는 카메라도 있고 하다못해 이런 카메라만 있었어도 그 장면을 좀 더 이렇게 스냅해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을 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컴팩트형 수중 카메라, 그러니까 필름을 집어넣는 수중 카메라고, 요건 일회용 수중 카메라고 해서 또 물 속에서 찍는 또 색다른 맛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또 수중 카메라도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가볍게 쓸 수 있는 일회용 카메라부터 전문가용 수중 카메라가 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새롭고 좀 더 재밌는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카메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카메라를 선택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사진에 또 다른 재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